저희 기승식당 구독자들만을 위해 저희 아직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작년 말하고 올해 1월 초에 일부 아파트가 그 단계에 들어간 게 있었어요. 어디냐면 네, 안녕하세요. 기회는 온다 순톡 기승집당 채널의 김성무 PD입니다. 그동안 목소리만 많이 출연해서 목소리가 낯이 익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촬영하느라 아껴뒀던 날카로운 질문들을 가감없이 알차게 펼쳐볼까 합니다. 최근 시장은 올해 상반기 내내 그랬던 것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둔촌주공이 완판되면서 서울 신축 분양 물량들이 다 소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거래가 이렇게 살아나다 보니까 바닥론도 좀 언급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혼란스러운 시장 명쾌하게 해설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 고민했는데 구독자 여러분이 다시 만나고 싶어 하셨던 전문가 한 분을 어렵게 다시 모셨습니다. 4달 전에 진행했던 내용에서 더 나아가 심층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이광수 수석연구위원님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 채널 구독자들을 위해서 알려주신 어떤 바닥 공식처럼 오늘도 위원님의 인사이트를 최대한 풀어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그 광순의 복덕방이라는 부동산 리포트를 내시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는데요. 저도 읽어봤는데 야, 이렇게 알찬 지식의 산물이 무료로 배포돼도 좋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프롤로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어떤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문학적인 감동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되게 바쁘게 오랜 기간 대중과 쉬운 언어로 활발하게 소통하시는 이유가 뭘까? 대중들은 지식과 정보를 얻는데 위원님은 어떤 걸 혹시 얻으실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이 목적이 다 있지는 않잖아요. 저는 뭐 목적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즐겁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글 쓰는 일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니까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융합한 혼자서 그래서 일기 쓸 수는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의 채널의 댓글로 위원님께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달아주시면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둔촌주공, 장위자이 등 굉장히 좀 완판이 우려되던 서울 현장들이 완판이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3월부터 바닥론이 슬금슬금 또 나오고 있어요. 물론 위원님은 둔촌주공 완판까지는 예상을 하셨고 사실은 그 이후의 현장들이 문제다라고 그때 저희 출연하셨을 때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 최근 그런 분양시장 분위기를 좀 어떻게 종합적으로 보시나요? 일단 전국적으로 보면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공업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어서 시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대신 아까 이제 둔촌주공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저주자라고 할까요? 어쨌든 청약 받는 분들이 미달이 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분양 시장에도. 사실 그러면서 분양 시장이 좀 서울 중심으로 해서 회복되는 모습.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회복하고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분양 시장에 먼저 이제 조금씩 서울을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그래서 감소해서 좋아지는 시장은 아니고 굉장히 차별화가 많이 나고 있다. 그 차별화의 기준은 뭐냐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싸면 분양이 잘 되고 반면에 분양가가 비싸면 여전히 미분양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가가 관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 4개월 전에 출연하셔서 말씀하셨던 온리 프라이스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떠오르는데 관건이 예정된 물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장 하반기에도 강남 물량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그러면 올해 한정지어서 생각한다면 분양시장의 상황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혹시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 건설회사들이 미분양이 증가하고 리스크가 확대되니까 분양 물량을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전국적으로 예상되는 분양 아파트가 일반 분양 기준으로요 한 14만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한 30% 정도 감소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신규 분양 아파트가 감소할 거다. 물론 서울이나 일부 지역에 이제 분양은 계속되지만 전반적으로 분양의 물량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분양 물량도 같이 좀 감소하는. 그렇죠. 근데 그 분양 물량이 감소하면 또 향후로 한 4, 5년 후에 시장의 변화에 또 이유가 되죠. 그렇죠. 이게 계속
사이클이 맞물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정말 시장의 생물이라는 느낌이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서울 집값의 보통 이제 바로미터라고 인식하는 가락동 헬리오시티, 이게 작년 9월에 되게 크게 폭락했던 어떤 특이한 이상거래 하나가 있긴 했는데, 그때를 제외하면 그 이후로는 꾸준히 반등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특히 거래량의 회복이 좀 눈에 띄는데요. 그러니까 올 상반기만 보면, 거래량만 놓고 보면 2021년이나 2020년만큼 좀 활발한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량 회복을 예전에 중요 바닥 신호의 하나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 한 단지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지만 이런 거래 회전율이 만약에 다른 단지나 이렇게 전파된다고 하면 이 지금 시점이 혹시 바닥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거래량이 회복하고 증가하면 시장에서 이제 가격이 더 이상 안 빠지고 회복할 수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데, 정확히는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1월부터 의미 있게 거래량이 이제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000건도 안 되다가 1월에 이제 1000건을 넘어섰고, 2월에는 2,400건이 됐고, 그리고 3월에도 거의 뭐 한 2,400건 정도 되는데, 제가 예상하는데 4월부터 줄어들 거예요. 4월부터는 하락을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한 3개월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데, 이렇게 단기에 거래량 증가하는 건 추세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4, 5개월 이상? 근데 거기서 딱 걸리는 거죠. 4월까지 올라야 되는데. 혹시 그 4월부터 하락한다고 보시는 근거 중에는 좀 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가격이 좀 올랐기 때문이요. 가격이 오르니까 다시 또 매수세가 줄어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수요는 실수요예요. 실수요는 전형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가격이 이렇게 빠지면 막 가서 삽니다. 근데 가격이 좀 오르잖아요. 그럼 안 사요. 최근에 아까 헬리오시티 말씀드렸는데, 헬리오시티가 거의 뭐 16억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18억까지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매수세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요가 시장에 들어와야 되냐면 투자 수요예요. 투자 수요는 가격이 올라도 삽니다. 왜 살까요? 더 올라갈 거라는 그렇죠. 기대가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투자의 성격이 수요의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시장에 투자 수요가 들어오면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거래량 증가를 관심 있게 추세적인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한계가 좀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뒤에 드리려고 준비했던 질문인데 이게 연결되니까, 네. 최근에 3프로TV에 나와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전세가가 빠지더라도 한 3, 4개월 정도 지금 같은 거래량 회복이 계속되면 이게 바닥일 수도 있다. 그렇죠. 집을 사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 거래량의 절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변화도 같이 살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추세적인 증가가 필요하다. 1, 2개월 증가하는 건 그건 이제는 잠깐 있는 일이고, 그 근본적인 시장의 변화를 잇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3개월까지 거래량 회복함으로써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었지만, 회복과 동시에 가격도 같이 올라 버리는 바람에 실수요가 계속 붙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수요가. 네. 근데 왜 지금 투자 수요는 왜 들어올 수 없냐면,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렇죠. 이 가격에서 집 안 오를 것 같은데, 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에 들어오지 않아요. 3월 한 달 동안만 해도 바닥론 언급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제 4월 중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3월 말까지의 거래들을 보면 반등해서 다시 하락으로 가는, 정말 귀신같이 시장은 정말 정확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또 하나 이제 근본적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저희가 주식 시장이 아니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이 좀 길단 말이죠. 갑자기 지금 집값이 9년 동안 오르다가 최근에 1년 빠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이렇게 해서 오르겠습니까? 아니, 이건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러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막 또 3월 되니까 반등한다, 집값 오른다, 어떡하냐, 또 내 집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제는 일종의 공포감들이 또 생기나는데, 사실은 그런 시장의 그런 공포감으로 시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아직 집을 마련 못한 친구들 중에는 3개월 이렇게 값이 갑자기 반등하니까 이게 몇 년 동안 올랐던 그 관성 때문인지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경제를 잘 알고 시장을 읽을 줄 아는 투자자들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정부가 그때 미분양 물량을 사들여서 공급단의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후에 정부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한 건지 미분양 물량을 LH를 통해서 일부 사들인 바가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수유 칸타빌 같은 경우에는 비싸게 샀다는 논란이 좀 있기도 했었고 연착륙을 위해서 노력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셈인데 미분양 물량을 사들이는 부분에 대한 정부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쪽으로 정부가 혹시 확대하거나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시장의 가격을 안 빠지게 하고 네. 건설사를 도와주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네. 기본적으로 정부는 예를 들어서 주거 취약층이나 아니면 중서민들을 위해서 공공 분양을 하거나 공공 임대 주택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매년 확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미분양 아파트를 통해서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공공주택은 뭐냐면 전부 다 뭐 땅을 개발해서 거기다 그냥 LH 아파트를 짓는 그쵸. 형식이었죠. 네, 맞습니다. 물론 뭐 매입도 있었지만 그건 개인한테 매입하는 거였죠. 근데 미분양 아파트가 이거 생겼을 때 공공주택 용도로 매입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신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뭐냐면 목적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싸게 매입해야죠. 그런 차원에서는 뭐 과도하게 비싸게라든지 어떤 건설사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매입하는 건 곤란하다. 이것도 어차피 국가의 정부의 재원으로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싸게 매입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제안한 게 뭐냐면 정부가 LH 공사가 가서 사는 게 아니라 LH 공사는 기다리고 있고 건설사들이 비딩하게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열채 산 건데 나한테 팔 사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쟁이 되겠죠. 급할수록 더 싸게 팔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방법의 어떤 변화도 저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맞습니다. 정부가 그걸 저렴하게 사들이려면 너무 당연한 시장의 경쟁 원리를 좀 맞습니다. 도입하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제가 되게 최근에 흥미로웠던 점이 그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니까 그 건설사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건설사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가에 사주는 게 뭐가 비싸게 산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손해는 아니니까 위험하면 팔아야 되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 그러면 이익을 내가 끌어내야 만들어 놓고 원가에 사주면 건설사는 그냥 아무나 해도 되겠네요. 망하지 않으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마이크를 만드는데요. 만들어 놓고 원가에 사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뭐냐면 만들어내면 누군가 무조건 살 사람은 있다 원가에. 그러면 일단 만들고 한번 해볼 만할 거잖아요. 그쵸. 손해는 예. 안 보니까. 손해는 절대 안 보니까. 네, 그럼 뭐 너무 쉽죠 뭐. 잘 되면 높게 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가에 사준다? 그런 차원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는 철저하게 싸게 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비딩 체제를 맞습니다.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가에 사들인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건설사들이 굉장히 안전해지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아니 김밥 장사를 하는데 김밥을 내가 오늘 100주를 만들어요. 100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비싸게 팔고 나머지는 저녁에 누군가 원가에 다 사가요. 얼마나 쉽습니까? 저도 하고 싶네요. 그렇게 돼요? 김밥 장사 사장님인데 그게 됩니까? 네, 그거 남은 거 가족이 먹든지 나중에 폐기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익을 이렇게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시켜서 이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안 팔린 거 다 원가에 사준다 저녁에? 야, 그거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수혜네요, 거의. 네. 네, 그러면 얼마나 사업하기 쉬워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하듯이 아니 원가에 사주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그 건설사 사장님은 아직 위기 의식이 크게 없는 게 아닌가. 그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네. 그렇죠. 아직은 바닥이 안 온 것 같습니다. 바닥론의 이제 근거 중 하나가 이제 최근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고점이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좀 미국에서도 이제 기준금리를 더 이상 상향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점점 우세해져 가고 있고 한국의 지금 금리도 최근 사람들이 2, 3년, 3, 4년 동안 익숙했던 그리고 더 길게 보면 뭐 사실은 7년 정도의 기간 동안 굉장히 저금리에 익숙해져 있었잖아요. 만약에 지금 기준금리가 떨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그거는 경기 침체가 그만큼 심각하다 이런 방증이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기준금리
어떻게 흘러가고 이게 또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혹시 예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금리에 대해서 최근에 되게 민감도가 커졌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